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에게 직선적인 진언을 통해서 한나라의 초기 시국을 안정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유경열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경에 이어서 소개되는 주인공 숙선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숙선통은 사마천이 열전에서 처음 소개할 때만큼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반면에 같은 사람을 두고도 처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인물로 전환되는 듯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숙선통은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고 불러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당대에는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의 말을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인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숙선통이야말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마천 열전에서 이야기하는 숙선통의 행실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선통은 제나라 지역의 설지역 출신입니다. 통일 진나라에서 박사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박사에 응시를 해서 임용 대기 중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이 유가를 탄압하는 분서갱유를 저질렀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사실 이 숙선통은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진나라 폭정에 참다 못한 진생이 산동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2세 황제 호해가 조정의 선비와 박사들을 불러놓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때 약 30여 명의 박사와 선비들은 신하된 사람이 사적인 병사를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역적에 해당된다면서 군사를 내어서 당장에 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호해에게 올립니다. 사실 이 진나라 2세 황제 호해는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가려는 회피형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화부터 내는 그런 인간형이었던 겁니다. 선비들의 말을 들은 황제 호해의 얼굴이 붉게 달가오르면서 화기가 딱 오르는 것을 본 숙선통이 이 틈을 타서 잽싸게 황제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진나라가 통일의 과업을 이룬 이후에 무기는 모두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었고 나라의 법도도 잘 세우고 또 황제께서도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신데 반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동의 일은 기껏해야 하찮은 도적대에 지나지 않고 지금쯤이면 지방의 현령들이 그 도적대들을 다 잡아들였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 호해는 얼굴이 다시 화색에 싹 돌아오더니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고서는 숙선통의 의견이 옳은 말이라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 선비들을 모두 형리에게 넘겨서 구속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숙선통에는 비단과 옷을 하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호해 황제 어떻습니까? 또 숙선통의 이러한 임기응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진시황 본기 마지막 이야기와 이사열전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나라 황제 2세 호해는 간신 조고에 의해서 농락당한 황제라고 알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도 호해는 담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인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황제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회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졸장부에 지나지 않는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이러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선비가 전하는 의견이 옳다고 해도 끝내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당장에 그 상황에 부합하는 숙선통의 말, 호의 황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결정지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포상은 엉뚱한 숙선통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숙선통은 어떤가요? 간신도 이런 간신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자신의 소신을 밝혀서 no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아니고, 한마디로 숙선통은 권력자 앞에서 대놓고 아부떠는 치졸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제와 숙선통과 선비들이 같이 논의를 한 끝에 궁궐 밖으로 숙선통이 나오자 함께 있었던 선비들이 쫓아와서 숙선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숙선생이야말로 어찌 그리도 뻔뻔하게 아첨도 잘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든 숙선통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내가 하마터면 호랑이 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진나라를 떠나서 옛 제나라의 설당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숙선통의 현실 처세 대응 방법. 만약에 숙선통이 진나라를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간신 또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망친 이상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진나라의 무능한 황제 호의 눈에서 도망친 이후에 숙선통이 어떤 일들을 또 하게 되는지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고향이었던 설당으로 돌아와서는 숙선통이 이제는 초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 북진을 해가지고 설당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진나라의 군대를 격파해서 들어오자 이때 항량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량 밑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 항량도 정도 전투에서 결국 전사해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나라의 회항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쭉 시간이 흐르고 항우가 진나라의 함양까지 들어가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초 폐왕이 된 다음 금이 환영을 해서 초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항우가 자기 숙부가 세웠던 초나라 회왕을 의제로 올렸다가 다시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숙선통이 다시 항우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유방이 한중 땅, 유방의 한나라의 그 한중 땅을 나와서 동쪽으로 산동 지역으로 계속 진군해가지고 초나라 항우의 수도였던 팽성을 함락시켜 버리게 되죠. 그때 숙선통은 이번에는 다시 유방을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군을 너무도 많이 바꾸죠? 쉽게도 바꿉니다. 맨 처음에 진나라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항량 밑에 왔다가 그 다음에 초나라 회항 밑으로 갔다가 또 항우한테 갔다가 마지막에 유방에게까지 이렇게 주군을 여러 차례 바꾸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에 비유한다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면서 자기 살 길만 살피는 경력 난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는 한나라의 왕이 된 유방 역시 유가의 선비들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방이 숙선통에게 선비 차림새가 꼴보기 싫다면서 옷 좀 바꿔 입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숙선통은 어찌 했을까요? 맞습니다. 치렁치렁한 선비 옷을 당장에 벗어 던지고 잽싸게 초나라의 짧은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자, 이런 행실을 하고 있는 숙선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래도 약 10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숙선통을 따르면 뭐 합니까? 숙선통이 유방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대라든지
사기를 잘 치는 농후한 그러한 장사꾼, 뭐 이런 허접한 사람들만 추천을 해서 벼슬길에 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숙선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게 뭡니까? 스승님 나빠요 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숙선통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한나라 왕 유방이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천하를 다투는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선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수와 계략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급히 굴지 마시고 저를 믿고 좀 때를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한나라 왕 유방은 숙선통을 한나라의 박사로 삼고 자기도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숙선통이 제대로 보여주는 유가의 행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 그러니까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숙적이었던 항우도 철회하고 옛 진나라의 영토였던 중국 전역을 차지한 한나라의 유방은 그간에 자기 밑에서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장군들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왕에서 황제로 추대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때 이 의식을 총책임자로 맡았던 사람들이 숙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을 따라서 한나라를 세우게 된 추종자들 대부분이 폐연에서부터 함께 봉기한 싸움자라고 대신에 교육은 제대로 또 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서로 공을 다투면서 별의별 생쇼를 다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공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인정해달라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죠. 이를 한참 지켜보던 유방이 황제 즉위식을 잘 치르고 싶은데 이건 뭐 위계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이고 뭐 이러니까 속으로 유방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때 유방의 근심을 눈치챈 숙선통이 때는 이때다 하고 나서면서 유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비들과 함께 천하를 얻기는 어려워도 이루어진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정권이 되겠죠. 이루어진 정권은 함께 지킬 수 있으니 내가 제 나라 그리고 노나라에 있던 선비들과 함께 조정의 어떤 의례를 정하고 그런 의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유방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방이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 어렵게 만들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숙선통은 그 즉시 노나라로 사람을 보내서 선비 30명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노나라의 선비들 중에서 몇 명이 과거의 숙선통이 한 일을 봐서는 선비로서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비열하다고 생각을 해서 숙선통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숙선통은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시대의 변화도 모르고 참 고지식한 선비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선비들 30명과 함께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포함해서 총 100명을 구성한 다음에 한나라의 의식과 예법을 새롭게 제정을 합니다. 숙선통이 시간을 들여서 예법과 의례를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보고를 하게 되자 유방이 그 내용을 보고는 야, 이 정도면 내가 따르고 실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숙선통이 정한 예법을 승낙을 합니다. 자, 한나라 7년, 기원전 2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함양에 장안이죠. 장안에 장락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장락궁이 완공이 되고 나자 신년 조회식에서 숙선통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예법에 의해서 의식을 행해 봅니다. 숙선통이 준비한 예법대로 실행을 하고 난 한나라 고조 유방은 그 뒤로 무척 만족해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열병식을 거행해 본 것이죠. 이 열병식이 끝나고 유방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옛날에 정도에서 공신들끼리 막 싸우고 떠들고 한 그러한 천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내가 오늘에서야 황제의 귀함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만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서는 숙손통에게 그간 수고가 많았다면서 종묘의 의례를 맡는 최고의 장이죠. 이 태상에 임명하고 황금 500냥을 숙손통에게 하사를 합니다. 때는 이때다라고 느낀 숙손통은 냉큼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예법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도 벼슬 좀 내려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숙손통의 제자들, 그러니까 함께 예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모두를 낭중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숙손통은 받아든 500냥의 황금을 들고 궁궐 밖으로 나와서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두 나누어 줍니다. 벼슬과 황금을 나눠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숙선생이야말로 진정진실되고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서 아주 칭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2년 더 흘러서 유방은 숙손통을 태자를 가르치는 태자탭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나라 12년, 그러니까 기원전 195년입니다. 그 해에는 유방이 죽게 된 해입니다. 근데 그 유방이 죽기 전에 이 유방이 사랑하던 척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처, 그러니까 여우죠. 여우의 아들이 태자 유영이 있었는데 이 태자 유영을 패하고 척부인에서 얻게 된 여이를 태자에 올리려고 유방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숙손통이 황제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자기가 죽은 피로 이 땅을 더럽혀도 좋다. 자기 목숨 다해서 태자 변경을 반대합니다. 라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때 숙손통은 유방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옛날에 진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은 한위조로 갈라지게 되는 그 진입니다. 이 진나라의 헌공도 태자를 바꿨다가 나중에 굶어 죽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 통일 진나라의 진시황도 큰아들 부소를 태자로 택하지 않고 막내 호해를 태자로 세웠다가 2대도 넘지 못하고 진나라 제국이 운명을 다한 거 못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려울 때 함께한 이 조강지처 여우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를 먼저 죽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숙손통이 유방에게 절대 태자 변경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죠. 황제 유방이 이 말을 듣고 아이 농담이야 농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라고 살짝 빼니까 숙손통이 한 수 더 떠서 태자는 천하의 근본인데 이 천하의 근본을 가지고 농담하실 수 있겠냐면서 유방을 더 이렇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때 알았다 하고 하면서 일단 수긍을 하고 물러납니다. 얼마 후 지나서 여택이 장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량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연회 자리를 만들어서 태자인 유영 옆자리에 유방도 그동안 모시고 싶었지만 모시기 힘들었던 네 사람의 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산사후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산사후를 모셔가지고 태자 옆에 이런 든든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기세를 보여주면 유방도 자기 본처의 아들 유영을 태자로 유지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장량이 그런 연애 자리를 만들고 유방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태자를 바꾸지 않고 자기 본처의 아들인 여태후의 아들 유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시점 이후에 같은 해 고조 유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 유영이 결국은 효해제로 천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해제였던 유영은 숙손통에게 다시 종묘 의례를
맡깁니다. 그래서 태상으로 다시 삼게 됩니다. 자, 이후에 황제의 어른 해제가 어머니인 여태우를 자주 찾아다니는데 여태우가 장락궁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주 들락달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동이 잦으니까 백성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궁과 궁 사이를 구름다리, 그러니까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숙선통이 그 구름다리 아래로 다니는 길은 고조 유방의 사당을 갈 때 지나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그 위로 구름다리를 놓을 수가 있느냐. 후손들이 고조 유방의 사당을 드나드는 그 위를 지나다니게 할 수는 없다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해제가 당장에 구름다리 공사를 중지시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해제의 이야기를 듣는 숙선통이 이번에는 아니 이미 백성들이 그 다리 만들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해서 황제 해제께서 잘못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그 대안으로 차라리 고조 유방의 사당을 북쪽에, 그러니까 구름다리 밑으로 다녀도 상관없는 저 북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의관을 아예 옮겨서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유방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 하나를 더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입장에서 죽은 사람 내지는 이런 그 황제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여기저기 만든다는 거, 이거는 아주 조상을 잘 숭배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숙선통이 아주 현명한 그런 그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해지가 따뜻한 봄날 앵두를 바라보면서 쉬고 있는데 숙선통이 해제에게 다가와서 햇과일을 따서 종묘에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새로운 과일들이 익었을 때 그 햇과일을 따서 조상에게 바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해제는 그 숙선통의 말을 이어서 그때 이후로부터 햇과일이 나오게 되면 조상에게 바치는, 제를 올릴 때 햇과일을 바치는, 종묘에 바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숙선통은 제국, 한나라 제국의 예법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잡아간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내용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재래의식에 대한 기원이 나오죠. 예로부터 종같이 큰 며느리분들이 조상님의 제사 때마다 갖게 되는 이러한 고충은 그 시작이 어쩌면 숙선통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숙선통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사마천은 숙선통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숙선통은 세상에서 쓰여지기를 바랬고 당시에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생각할 줄 알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의례를 제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시대 변화에 맞춰 바꿔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나라가 유학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또 숙선통을 빗대서 이런 구절을 남기게 됩니다. 너무 고든 것은 굽어 보이고 길은 본래 구불구불하다 라는 비유를 듭니다. 한자로 대직약골 도고위사, 노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다도 결국은 굽어 보인다. 곧고 강직한 그러한 성품이지만 자기의 본 모습은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윗사람에게 보조를 맞춰가면서도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인물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숙선통, 여러분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짓고 싶으신가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경직된 사고를 피하고 시적절하면서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딱 맞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의 평가는 당대에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역시 영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숙선통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포, 남포 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는 항우의 신하에서 나중에 유방의 신하로 옮겨간 사람이고, 남포는 팽월을 친구로 두고 팽월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오른편,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